코펜하겐 항만에서 바라본 차가운 바다가 제 마음만큼 메말라 보였던 그날 10살 딸이 던진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도시재생 전문가로 10년을 일해왔지만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가 실패하면서 저는 완전히 길을 잃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한강에서 만난 것은 제가 평생 찾던 답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마야 라르센입니다. 덴마크에서 도시재생 NGO에서 일하는 건축 디자이너죠. 37살 그리고 딸 아스트리드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2024년 봄 저는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3년간 공들여 준비한 코펜하겐 항만 재생 프로젝트가 완전히 실패했거든요. 시민들의 반대, 예산 삭감, 정치적 갈등까지 겹치면서 프로젝트는 중단됐고 저는 심각한 번아웃에 빠졌어요. 매일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동료들과 대화하는 것도 힘들었고 집에 돌아와서는 딸 앞에서조차 웃음을 잃어버렸죠. 아스트리드는 그런 제 모습을 지켜보며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어느 날 저녁 딸과 함께 넷플릭스를 보고 있었는데 아스트리드가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우리 서울 가자. 갑자기 왜? 여기 봐. 이 드라마에 나오는 강이 너무 예뻐. 사람들이 밤에도 나와서 놀고 있어. 화면에는 한강공원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강물과 그 위를 오가는 사람들, 평화로운 분위기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엄마도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우리 둘이 여행 가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데. 10살 딸의 순수한 제안이었지만 그 순간 뭔가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한국은 너무 멀잖아. 엄마는 건축이라니까 그냥 여행이 아니라 공부하러 가는 거라고 하면 되잖아. 워크앤트립이라고 하던데. 아스트리드의 말이 맞았어요. NGO에서는 해외 연구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 있었고 저는 그동안 한 번도 신청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한국의 도시계획과 한강개발 사례들을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한강은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변화해온 세계적인 도시재생 성공 사례였어요. 특히 시민 참여를 통한 공간 활용 방식이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2주 정도 한국 도시재생 사례를 둘러보고 오고 싶습니다. 워크앤트립으로 신청하면 될까요? 마야, 정말 좋은 생각이야. 요즘 많이 힘들어 보였는데 새로운 환경에서 영감을 얻어와. 일주일 후 저와 아스트리드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딸의 한마디가 만든 기적 같은 변화의 시작이었죠. 서울에 도착한 첫날부터 문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저녁을 먹은 후 아스트리드가 말했어요. 엄마, 드라마에서 본 그 강에 가보자. 지금 당장. 시계를 보니 밤 9시였어요. 덴마크에서라면 절대 아이와 함께 밤에 강변에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특히 모르는 도시에서 말이죠. 아스트리드, 너무 늦었어. 내일 가자. 엄마, 여기는 안전하다고 했잖아. 한 번만. 딸의 간청에 못 이겨 택시를 타고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강공원에 도착하자마자 눈을 의심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강변에 앉아 치킨을 먹고 맥주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연인들, 친구들, 가족들이 평화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드라마랑 똑같다. 아스트리드가 신나서 뛰어다녔어요. 저는 조금 긴장했지만 주변 분위기가 너무 평화로워서 점점 마음이 놓였습니다. 치킨 시켜서 먹어볼까? 근처 치킨집에서 치킨을 주문했어요. 30분 후 정말로 한강공원까지 배달이 왔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강변에 앉아 딸과 함께 치킨을 먹으면서 느낀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자유로움? 안전함? 아니면 따뜻함? 엄마, 여기 사람들 정말 친절해 보여. 맞은편에 앉은 한국인 가족이 저희를 보고 미소를 지어주었어요. 아이들끼리는 언어가 달라도 금세 친해져서 함께 뛰어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도시를 설계하면서 놓친 게 뭔지를요. 저는 늘 공간만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건 그 공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어울리고 소통하는지였거든요. 한강공원에서 본 것은 단순한 공원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도시 속에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휴식하는 공동체 공간이었어요. 밤늦은 시간에도 안전하게 가족끼리 나와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도시재생의 성공이 아닐까요? 아스트리드, 내가 정말 좋은 제안을 했구나. 딸과 함께 한강을 바라보며 저는 오랜만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프로젝트 실패로 잃었던 자신감도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아스트리드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내일도 한강 가자. 당연하지. 우리 한국에 있는 동안 매일 가자. 처음으로 이 여행이 단순한 휴가가 아닐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여의도 한강공원을 산책하다가 흥미로운 현수막을 발견했어요. 시민과 함께하는 한강 환경 워크숍 누구나 참여 가능. 호기심이 생겨서 가까이 가보니 20여 명의 사람들이 둘러앉아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저희를 보고 손짓으로 합류하라고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혹시 외국인이신가요? 영어로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한국어 괜찮습니다. 덴마크에서 왔는데 도시계획 일을 해서 관심이 있어요. 진행자인 김민수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참가자들도 저희 모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었고 아스트리드를 위한 자리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워크숍 내용이 정말 놀라웠어요. 단순한 환경보호 이야기가 아니라 한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었거든요. 1970년대 한강은 심각하게 오염된 강이었습니다. 하지만 40년간의 꾸준한 노력으로 지금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됐죠. 참가자 중 한 분인 박영희 씨가 직접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었어요. 1980년대 탁하고 거품이 일던 한강과 지금의 맑은 한강 사진을 비교하니 정말 극적인 변화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부나 전문가만의 노력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였어요. 한강 정화 캠페인,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 수질 모니터링까지 모든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했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덴마크에서도 시민 참여를 강조하지만 한국의 한강 사례는 그 규모와 지속성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됐나요? 제 질문에 김민수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강이 서울 시민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에요. 단순한 강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일부거든요. 여기서 데이트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운동하고 휴식을 취하니까 자연스럽게 애착이 생기는 거죠. 워크숍이 진행되면서 참가자들이 각자의 한강 추억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은 한강에서 만난 연인과 결혼했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아이와 함께 자전거 타는 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했어요. 아스트리드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저는 덴마크에서 왔는데 우리 동네 강은 밤에 무서워서 못 가요. 그런데 여기는 밤에도 안전하고 예뻐서 좋아요. 딸의 순수한 발언에 참가자들이 박수를 쳐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뭉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워크숍 마지막에 김민수 씨가 말했어요. 한강의 성공 비결은 기술이나 예산이 아니라 시민들의 마음이에요. 이 공간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말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스트리드가 물어봤어요. 엄마, 우리 덴마크 강도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글쎄, 한번 생각해 볼까? 그날 밤 저는 노트의 워크숍에서 들은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해 봤습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그것이 답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온 지 일주일째 저희는 반포 한강공원에서 열린 또 다른 시민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가족 단위 환경보호 체험 활동이었는데 20여 가족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아이들은 강변에서 물놀이를 하고 어른들은 수질 측정, 도구를 사용해 직접 한강물을 검사해보는 프로그램이었어요. 평화롭고 즐거운 분위기였죠. 그런데 갑자기 아이들 사이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물에 빠졌어요. 한 5살 정도 되는 아이가 강가 깊은 곳으로 떨어진 거예요. 순간 모든 게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벌어진 일이 정말 놀라웠어요. 가장 가까이 있던 아버지가 즉시 물로 뛰어들었고 다른 아버지 2분도 동시에 따라 들어갔어요. 어머니들은 119에 신고하고 수건과 담요를 준비했습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어른들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고요. 모든 일이 2분도 안 되는 시간에 일어났어요.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모든 사람이 각자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행동했습니다. 물에 빠진 아이는 다행히 금세 구조됐어요. 겁에 질려 울고 있었지만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119 구급대가 도착해서 아이를 체크했고 모든 게 괜찮다는 확인을 받았죠. 저는 그 전체 과정을 지켜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덴마크에서도 물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도움을 주겠지만 한국에서 본 것은 그 차원이 달랐거든요. 아이 아버지가 구조해준 분들께 계속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그런데 구조에 참여했던 김태준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머려. 당연한 일이죠. 우리 아이였다면 당연히 다른 분들이 도와주셨을 거예요. 다른 분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이런 일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처럼요.
아스트리드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물어봤어요. 엄마, 저기 아저씨들 왜 그렇게 빨리 도와줬어? 모르는 사람인데도? 응, 그냥 도와준 거야. 한국 사람들은 원래 그런가 봐.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것이 무엇인지를요. 한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었어요. 이 공간 자체가 거대한 공동체였던 거죠.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같은 공간을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연대감이 형성되는 곳이었어요. 프로그램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이를 구조했던 김태준 씨가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덴마크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오늘 일로 한국에 대한 인상이 나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감동받았어요. 저런 모습을 보니까 한국이 더 좋아졌어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한강에서 또 만나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늘 본 것이 바로 제가 찾던 답이었던 것 같았거든요. 도시재생의 핵심은 건물이나 시설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었고요. 한강이 성공한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온 지 2주가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강의 성공 사례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싶어졌어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했거든요. 덴마크 NGO 사무실에 연락해서 서울시와의 공식적인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긍정적인 답변이 왔어요.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한강개발 담당자를 만날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시청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건 생각보다 훨씬 개방적이고 현대적인 분위기라는 거였어요. 덴마크 공무원들과 비교해도 전혀 경직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인 이수진 과장님이 저를 맞아주었어요. 멀리서 오셨는데 한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어떤 것들이 궁금하신가요? 한강 개발의 전체적인 철학과 과정이 궁금해요. 특히 시민 참여 부분에서 어떻게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는지요. 이수진 과장님이 자료를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한강 개발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자료였어요. 한강 개발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치수와 교통에 중점을 뒀죠. 홍수 방지, 다리 건설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었어요. 그런데 1980년대부터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강을 단순한 물길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공간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자료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었지만 동시에 시민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한 흔적들이 곳곳에 보였거든요. 그런데 시민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내셨나요? 덴마크에서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참여율이 높지 않거든요. 핵심은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한강을 이용하면서 애착을 갖게 하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기고 참여로 이어지더라고요. 이수진 과장님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었어요. 예를 들어 한강 자전거길 같은 경우 처음에는 운동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시민들이 가족 나들이 코스로 활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에 맞춰서 휴게시설을 보강하고 안전시설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했죠. 아, 시민들의 사용 패턴을 먼저 관찰하고 그에 맞춰 공간을 조정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해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시민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계획을 수정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번개를 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그동안 덴마크에서 했던 방식과 정반대였거든요. 저는 늘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시민들이 그대로 따라오기를 기대했는데 한국은 반대로 시민들을 먼저 관찰하고 그에 맞춰 계획을 조정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럼 실패한 계획들도 많이 있겠네요? 당연하죠. 하지만 실패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바꾸거나 아예 철거하기도 해요. 중요한 건 공간이 살아있게 하는 거거든요.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이수진 과장님이 말했어요. 한강의 성공 비결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람이 먼저라는 철학이에요. 기술이나 디자인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싶어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시청을 나오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덴마크에서 실패한 이유도 명확해졌고요. 한국에 온 지 3주째 아스트리드에게 특별한 기회가 생겼어요.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외국인 어린이 문화교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아스트리드가 참여하게 된 거예요. 프로그램 내용은 각국 어린이들이 자기 나라를 소개하거나 한국에서 느낀 점을 발표하는 거였어요. 아스트리드는 한강에서 느낀 것들을 주제로 영어 발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아. 그래? 어떤 얘기를 할 건데? 한강이 왜 특별한지 말할 거야.
덴마크 친구들한테도 들려주고 싶어. 발표 준비를 도와주면서 아스트리드의 순수한 관찰력에 놀랐어요. 어른인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아이의 시선으로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었거든요. 발표 당일 학교 강당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과 교사들까지 참석했어요. 저도 뒤쪽에 앉아서 딸의 발표를 지켜봤습니다. 아스트리드가 무대에 올라가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덴마크에서 온 아스트리드예요. 오늘은 한강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화면에 제가 찍어준 한강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저희 덴마크에도 강이 있어요. 하지만 한강은 완전히 달라요. 첫 번째, 사람들이 밤에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청중들이 웃었어요. 두 번째, 엄마 아빠가 아이들과 함께 놀아요. 덴마크에서는 어른들이 강에서 운동만 하는데 여기서는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요.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아이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지만 외국 아이의 눈에는 특별하게 보였던 거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모르는 사람들도 서로 도와줘요. 아스트리드가 아이가 물에 빠졌을 때 본 이야기를 했어요.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그 순간의 감동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한강은 그냥 강이 아니라 큰 가족 같은 곳이구나. 청중석에서 한국인 어머니들이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른들이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아이의 순수한 시선을 통해 다시 보이고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강에서는 모든 사람이 행복해 보여요.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아기까지 모두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에요. 발표가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터졌어요. 한 한국인 교사가 질문했습니다. 아스트리드야, 그럼 덴마크 강을 한강처럼 만들고 싶어? 네, 엄마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엄마한테 한강에서 배운 걸 가르쳐 달라고 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딸이 저보다 먼저 답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발표 후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특히 한 한국인 아버지의 말이 인상 깊었어요. 아이 말을 듣고 보니 우리가 얼마나 좋은 곳에 살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되네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특별한 거였구나. 또 다른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외국 아이가 보는 한강이 이렇게 따뜻한 곳이라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 아이들도 이런 마음으로 한강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스트리드가 말했어요. 엄마, 내가 발표한 거 어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한 것 같지? 정말 훌륭했어. 엄마보다 훨씬 잘했어. 엄마도 덴마크 가서 저런 발표해봐. 한강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려주는 거야. 10살 딸의 제안이었지만 그게 바로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론과 분석이 아니라 진심 어린 경험을 나누는 것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딸의 발표 내용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아이의 순수한 시선이 어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제 경험도 덴마크 사람들에게 같은 감동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원래 계획은 2주 관광 후 덴마크로 돌아가는 거였는데 매일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다 보니 시간이 부족했거든요. 아스트리드와 상의해봤어요. 우리 조금 더 있다가 갈까? 엄마가 더 공부하고 싶은 게 많아. 정말? 나도 좋아. 한국어도 조금 배우고 싶었어. 딸의 동의를 얻어서 덴마크 NGO 사무실에 연락했습니다. 체류 기간을 3개월로 연장하고 싶다고 했어요. 상사인 라르스가 화상통화로 물어봤어요. 마야, 그렇게 연장할 만큼 가치 있는 걸 발견했나? 네, 확실히요. 한강 사례는 우리가 지금까지 접근했던 방식과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화면을 통해 그동안 정리한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설명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공간을 먼저 설계하고 시민들이 거기에 맞춰 살기를 기대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반대예요. 시민들이 어떻게 살고 싶어 하는지를 먼저 관찰하고 그에 맞춰 공간을 조정해 나가는 방식이에요. 라르스가 관심을 보였어요. 흥미롭네.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나? 한강공원에 가보면 알 수 있어요. 밤 10시에도 가족들이 안전하게 나와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도시가 몇 개나 될까요? 게다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환경보호에 참여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공동체 문화까지 형성됐어요. 코펜하겐 항만 프로젝트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가? 이 질문을 기다렸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완벽한 마스터 플랜을 세우려고 했죠. 하지만 그 대신 작은 실험부터 시작해서 시민들의 반응을 보고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방식을 써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임시 카페나 작은 공연장을 먼저 만들어서 시민들이 어떻게 이용하는지 관찰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적인 부분은 확장하고 실패한 부분은
과감히 수정하는 방식으로요. 라르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흥미로운 접근이야. 3개월 더 연구해서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가져와줘. 화상 통화가 끝난 후 저는 아스트리드에게 말했어요. 우리 3개월 더 있기로 했어. 와, 정말? 대신 엄마가 열심히 공부해야 해. 너도 한국어 배우고. 좋아. 한국 친구들도 더 많이 사귀고 싶었어. 그날부터 저는 더욱 체계적으로 한강 사례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시민 인터뷰, 공무원 인터뷰,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성공 요인들을 분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발견은 과정의 중요성이었어요. 한강이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 40년이 걸렸지만 그 과정에서 실패와 시행착오를 통해 계속 발전해 왔다는 점이었죠.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정부와 시민이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협력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했다는 거였어요. 정부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제공하고 시민들은 그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자연스럽게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나간 거죠. 한 달 후 덴마크 동료들에게 중간 보고를 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동안 공간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건 사람이 공간을 먼저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사람들이 원하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뿐이에요. 3개월간의 한국 체류를 마치고 덴마크로 돌아간 건 2024년 가을이었어요. 인천공항을 떠나면서 아스트리드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꼭 다시 올 거지? 당연하지. 이제 한국은 우리의 두 번째 고향이야. 코펜하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항만 재생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한강에서 배운 방식을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지역 주민들을 만나는 거였어요. 기존 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평소에 어떻게 그 공간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지를 듣는 거였죠.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카페나 작은 가게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직접 참여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프로젝트였으면 해요.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거창한 건물이나 시설이 아니라 한강공원처럼 사람들이 편안하게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었던 거예요.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한강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전체를 한 번에 개발하는 대신 작은 구역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의 반응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방식이었어요. 첫 번째 단계로 임시 카페와 작은 공원을 만들었어요. 한강에서 본 것처럼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거죠. 놀랍게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꽃을 심고 벤치를 기증하고 작은 행사들을 기획하기 시작했거든요. 6개월 후 시장님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셨어요. 마야, 정말 놀라운 변화야. 주민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걸 처음 봐. 한국에서 배운 방식이에요. 시민들이 주인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 한국 방식을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 보고서를 써줄 수 있나? 저는 그동안의 경험을 정리해서 한강에서 배운 도시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이 보고서는 덴마크 전국의 도시계획 담당자들에게 배포됐고 여러 도시에서 벤치마킹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편 아스트리드는 한국어 공부를 계속했어요. 온라인으로 한국어 수업을 듣고 한국에서 사귄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실력을 늘려갔죠. 엄마, 나 이번 여름휴가 때 한국 가서 한국어 캠프 참가하고 싶어. 정말? 혼자서도 괜찮겠어? 응. 이제 한국어도 조금 할 수 있고 한국 친구들도 있잖아. 딸의 성장을 보면서 저는 뿌듯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딸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거죠. 1년 후 코펜하겐 항만 재생 프로젝트는 덴마크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시민 참여형 도시재생 사례로 인정받았어요. 무엇보다 주민들의 만족도가 95%를 넘었습니다. 프로젝트 완공식에서 한 주민이 말했어요. 이제 우리 동네가 정말 살고 싶은 곳이 됐어요. 마치 한국 드라마에서 본 그런 따뜻한 동네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강에서 느꼈던 그 감동이 다시 밀려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딸의 단순한 제안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네요. 엄마, 우리 서울 가자는 그 한마디가 새로운 철학을 깨닫게 해줬고 실패했던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었으며 무엇보다 모녀 관계까지 더욱 깊어지게 만들었어요. 한강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거였어요. 도시를 바꾸는 건 기술이나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배려와 따뜻한 공동체 정신이라는 거죠. 아스트리드는 이제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고 올여름에는 정말로 혼자서 한국에 갈 예정이에요.
저도 내년에는 한국의 다른 도시 재생 사례들을 연구하러 다시 방문할 계획입니다. 한강이 저희 모녀에게 준 선물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삶의 방향이었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